이 이야기는 서울 어느 작은 골목에서 실제 일어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새벽 6시 반 골목 어귀에 자리한 오래된 돼지머리 국밥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무로 만든 간판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려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아침마다 커다란 솥에서 피어오르는 뿌연 김과 구수한 냄새만큼은 변함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죠. 지은이가 앞치마 끈을 묶으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21살 대학교 휴학 중인 그녀에게 이곳은 아직 낯설기만 했어요. 첫 출근한 지 사흘째, 여전히 어색한 손놀림으로 테이블을 닦아내며 주방 쪽을 힐끔거립니다. 어머, 지은아. 벌써 왔구나. 주방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사장님은 새벽부터 돼지머리를 손질하느라 분주했죠. 커다란 덩어리를 정성스럽게 자르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어요. 지은이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냄새 진짜 구수해. 근데 손님들 다 아저씨들만 오시는 건가? 처음 일하는 곳이라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특히 이런 전통적인 국밥집은 더욱 그랬죠. 대학가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걸음걸이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순간 압도당했어요. 그의 당당한 자세와 자연스럽게 풍기는 카리스마가 평범한 국밥집 손님 같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그가 차고 있는 금줄 팔찌가 눈에 띄었습니다. 은은한 빛을 내는 그 팔찌는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죠. 남자는 망설임 없이 창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마치 늘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아서는 메뉴를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사장, 오늘도 돼지머리 국밥 하나 깍두기 많이 줘. 목소리에는 오랜 단골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반갑게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박 회장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박 회장이라는 호칭의 지은이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회장이라니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서민적인 국밥집에 매일 오다니 참 의외였습니다. 지은이가 국밥을 가져다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의 팔찌를 유심히 봤어요.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금줄이었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팔찌, 어디서 봤지? 할머니 서랍에 있던 거랑 비슷한데. 문득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우연히 본 비슷한 팔찌가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낡은 상자 안에 있던 것이었죠. 그때는 그냥 예쁜 장신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박 회장의 팔찌와 문양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국밥을 내려놓다가 실수를 했어요. 깍두기를 깜빡 잊고 온 거였습니다. 박 회장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아가씨, 깍두기 빠졌네. 지은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가져올게요. 주방으로 달려가면서 속으로 진짜 바보 같다고 혼잣말했어요. 첫인상도 망쳤는데 이런 실수까지 하다니요. 깍두기를 가져다 드리자 박 회장은 오히려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새로 왔나 보지? 네, 며칠 전에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러서.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박 회장의 관대한 태도에 지은이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팔찌 정말 예쁘네요.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팔찌를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어디서 사셨어요? 박 회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국밥을 떠먹던 손이 멈춰지더니 팔찌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오랜 세월 묵은 물건이야. 특별한 곳에서 얻었지.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지은이는 더 묻고 싶었지만 주방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회장님 팔찌는 보물이라던데 아가씨가 함부로 물으면 안 돼. 사장님이 웃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지은이는 민망했어요. 동시에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보물이라니 정말 특별한 물건인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손님들 국밥이나 잘래. 팔찌 타령 말고. 사장님의 말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박 회장은 국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가 같은 팔찌를 가지고 있다니 신기한 일이네.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은이는 당황했습니다. 김분희 할머니요. 김분희? 박 회장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라는 듯이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게 중얼거리며 박 회장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지은이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국밥집이 다시 조용해지자 지은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꼭 물어봐야겠어. 이 팔찌 뭐지? 팔찌와 할머니, 그리고 박 회장의 반응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 팔찌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숨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지은이는 그 팔찌 생각만 했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자꾸만 박 회장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김분이라는 할머니 이름을 들었을 때의 그 놀란 표정 말이에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지은이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께 꼭 물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녁 8시 지은이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할머니가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김분희 할머니는 81살이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고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라, 지은아. 일은 어땠니? 지은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오늘 가게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신기한 일? 어떤 손님이 팔찌를 차고 왔는데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팔찌랑 똑같더라고요. 할머니의 손이 찻잔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그 팔찌, 어디서 봤다고? 자세히 말해봐. 할머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이는 박 회장의 모습과 팔찌의 생김새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문양까지 똑같다고 하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니? 박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도 따라갔죠. 할머니는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손때가 묻은 그 상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팔찌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지은이가 기억하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이건 말이지?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할머니는 팔찌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이건 그냥 팔찌가 아니야. 오빠가 목숨 걸고 지킨 물건이라고 했어. 오빠요? 할머니 오빠.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니 오빠 이름은 김정수였어. 너보다 20살 많았지. 전쟁이 나자 자원해서 군에 갔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팔찌는 오빠가 전쟁 나가기 전에 할머니한테 맡긴 거야. 꼭 지키고 있으라고 돌아오면 찾아가겠다고 했지. 그런데 오빠는 안 돌아오셨어. 전사하셨다는 소식만 왔지 시신도 찾지 못했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이도 덩달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팔찌를 50년 넘게 간직하고 있는 거구나. 한편 같은 시각, 박 회장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팔찌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박태준, 지역 상인회 회장이자 여러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5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김분희. 설마 그분의 여동생? 아니, 우연일 리 없어. 박 회장의 머릿속에는 전쟁 중 만났던 동료가 떠올랐습니다. 김정수 상사, 그는 박 회장보다 10살 위였지만 부대에서 가장 믿음직한 선배였어요. 김정수는 항상 이 팔찌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늘 여동생 이야기를 했죠. 태준아, 내 여동생 분이가 이 팔찌 짝을 가지고 있어. 전쟁이 끝나면 꼭 돌아가서 함께 있으려고 해. 김정수는 항상 여동생을 걱정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 왔어요. 적군의 기습을 받은 부대에서 김정수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에게 이 팔찌를 건네며 말했죠. 태준아, 이걸 우리 분이한테 전해줘. 오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 팔찌가 가문의 보물이라고 전해줘. 그것이 김정수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박 회장은 팔찌를 꽉 쥐며 혼잣말했어요. 내가 전하지 못한 게 평생 한이 됐어. 김분희. 그 여동생 이름이 맞네. 전쟁이 끝난 후 박 회장은 김분희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고 연락처를 알 방법도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찾기 어려워졌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팔찌는 늘 차고 다녔습니다. 김정수와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박 회장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혹시 정말 할머니 오빠와 아는 사이일까 봐요. 노트북으로 팔찌의 문양을 검색해 봤더니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양은 특정 지역의 전통 문양이었는데 할머니 오빠가 전쟁 중 그 지역에서 싸웠다는 얘기와 일치했어요. 이 문양, 진짜 오래된 거네. 회장님은 이걸 어떻게 아는 거지? 지은이는 마치 탐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8시가 되자 박 회장이 들어왔어요. 지은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면서 국밥을 가져다 드렸어요. 회장님 혹시 이 팔찌 전쟁하고 관련이 있나요? 박 회장이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지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씨, 너무 깊이 파고들면 다쳐. 그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 할머니 오빠분이 전쟁에서 돌아가셨거든요. 혹시 그분을 아시는 건 아닌가 해서. 박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슬픔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주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사장님이 나와서 지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좋은 분이지만 과거 이야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지은이는 갈등했어요.
호기심과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말이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박 회장의 반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그 팔찌는 약속의 증표야. 누가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은 오빠와 깊은 인연이 있는 거야. 어떤 약속이요? 오빠가 전쟁 나가기 전에 말했어. 이 팔찌가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 그 사람을 믿으라고. 할머니의 말씀에 지은이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박 회장이 분명 할머니 오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박 회장과 할머니 오빠가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 팔찌가 어떤 약속을 상징하는지 궁금했어요. 내일 회장님한테 꼭 물어봐야겠어. 이 팔찌의 비밀 꼭 알아내고 말 거야. 지은이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평소보다 일찍 국밥집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박 회장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꼭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8시 정각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창가 자리에 앉았지만 지은이의 눈에는 그의 표정이 어딘지 무거워 보였어요. 지은이는 국밥을 가져다 드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이 팔찌가 할머니 오빠 거였죠? 회장님은 그분하고 어떤 사이셨어요? 직설적인 질문에 박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지은이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가씨, 참 끈질기네. 그래, 말해줄게. 박 회장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한 구석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은이도 따라갔죠. 가게가 비교적 한산한 시간이라 다행이었어요. 김정수 상사. 그분 맞지?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회장이 할머니 오빠의 이름을 알고 있다니요. 네, 맞아요. 정말 아시는 거였구나. 박 회장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1951년 한국 전쟁 때였어. 나는 25살 이등병이었고 김정수 상사님은 35살이셨지. 같은 부대에서 1년 넘게 함께 싸웠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어린 병사들을 자식처럼 챙기셨지. 특히 고향에 혼자 남은 여동생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 할머니 얘기를요? 그래. 분이라고. 김분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셨지. 상사님은 항상 이 팔찌를 차고 계셨어. 박 회장이 자신의 팔찌를 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팔찌가 한 쌍이라고 하셨어. 여동생이 짝을 가지고 있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꼭 돌아가서 함께 있겠다고.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50년 넘게 기다리신 그 오빠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이 그 팔찌를? 박 회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1953년 7월 우리 부대가 적군의 기습을 받았어. 완전 포위 상황에서 대부분의 병사들이 위험에 빠졌지.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어요. 상사님은 후퇴하는 동료들을 엄호하기 위해 홀로 남기로 하셨어. 그때 나를 부르셔서 이 팔찌를 건네주셨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태준아, 이걸 우리 분이한테 전해줘. 오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 팔찌가 가문의 보물이라고 전해줘라고 하셨어. 지은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게 상사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어.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간 후 상사님은 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도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전하지 못한 게 평생 한이 됐어. 김분이. 그 여동생 이름이 맞네. 왜 전하지 못하셨어요? 전쟁이 끝난 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시절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고 주소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졌지. 박 회장은 팔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찌를 늘 차고 다녔어. 상사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이 팔찌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발 만나주세요. 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갈 자격이 있을까? 50년이나 늦었는데. 자격이 있어요. 오빠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지은이의 간절한 부탁에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할머니를 뵙겠어. 그날 저녁 지은이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박 회장이 오빠의 전우였다는 것,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오빠의 전우라면. 할머니, 회장님이 오빠분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다. 다음 날 저녁 국밥집에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문을 닫은 후 조용한 가게에서 박 회장과 할머니가 마주 앉았어요.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풀어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미안하오, 분희 씨. 내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팔찌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오빠가 뭐라고 하던가요? 박 회장은 김정수 상사의 마지막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그리고 팔찌가 가문의 보물이라는 말씀까지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팔찌도 꺼내셨습니다. 두 팔찌를 나란히 놓고 보니 정말 한 쌍임이 분명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오빠가 이걸 지키라고 했던 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 팔찌들은 원래 한 쌍이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결혼하실 때 할머니께 드린 혼례 팔찌야.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보물이었지. 오빠가 군에 가면서 하나는 나한테 맡기고 하나는 가져가셨어. 박 회장도 이제야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사님이 가문의 보물이라고 하셨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이뤄진 만남이었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마침내 평안을 찾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 박 회장과 할머니는 자주 국밥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할머니 오빠의 이야기, 전쟁 중의 일들, 그리고 그동안 각자 살아온 이야기까지요. 며칠이 지나자 국밥집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 회장과 할머니가 자주 만나면서 가게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지은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 할머니가 국밥집을 찾아오셨어요. 박 회장도 마침 계셨죠. 두 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분희 씨, 그동안 혼자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박 회장이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뭐요? 지은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제 삶의 전부거든요. 할머니께서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어떻게 이 동네까지 오게 되셨어요? 지은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왔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어. 이 동네에 정착한 지는 30년 됐나. 박 회장은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후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작은 장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말이야, 분희 씨. 박 회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정수 형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할머니의 표정도 긴장됐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형이 그러시더라고. 이 팔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부적 같은 거라고 하셨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대대로 그렇게 믿어왔어요. 이 팔찌를 차고 있으면 가족이 무사하다고. 그래서 형이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구나. 여동생을 지켜달라고. 박 회장의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이 대화를 들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팔찌가 단순히 과거를 연결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 그럼 제가 이 팔찌를 물려받게 되는 건가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너는 우리 집안의 마지막 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의 대답에 지은이는 무언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가족의 역사를 이어받는다는 자부심도 들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지은이가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도 이 팔찌의 의미를 알고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가 박 회장의 말을 끊으셨습니다. 오빠가 회장님을 믿고 팔찌를 맡기셨다는 건 가족처럼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오빠 대신 이 팔찌를 지켜주신 것도 그렇고요. 박 회장의 눈가에 감동이 스쳤습니다. 전쟁 후 혼자 살아오면서 외로웠던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회장님의 가족이에요. 지은이의 말에 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회장은 더욱 자주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일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오랜 사업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었죠. 지은아, 손님을 응대할 때는 눈을 보고 인사해야 해. 그래야 진심이 전해져. 네, 회장님.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어른들에게 이야기해.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지은이는 박 회장의 조언을 듣고 있노라니 정말 할아버지가 생긴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든든한 보호자가 한 분 더 생긴 기분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지은이가 문득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회장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박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전쟁 후에 혼자 살기가 바빠서. 그러다 보니 시기를 놓쳤지. 외로우셨겠어요. 할머니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괜찮았어요. 그 대신 일에만 몰두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늦게나마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해요. 박 회장의 말에 할머니와 지은이도 웃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랑 둘이서만 지내다가 이렇게 가족이 늘어나니까 좋네요. 그때 문득 지은이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제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뭔데? 이 국밥집에서 가끔 가족 모임을 하면 어떨까요? 사장님도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시잖아요. 사장님이 주방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우리 가게가 가족들의 아지트가 되는 거구나. 맞아요. 이 팔찌가 우리를 이어줬듯이
이 가게가 우리를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지은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이들은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박 회장은 지은이의 학비를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할머니는 박 회장의 건강을 챙겨드렸어요. 지은이는 두 어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죠. 무엇보다 지은이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배웠어요. 어느 날 지은이는 혼잣말했습니다. 이 가게, 그냥 국밥집이 아니네. 사람들을 이어주는 곳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지만 이곳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된 것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국밥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박 회장과 할머니의 만남이 소문나면서 다른 단골 손님들도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며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국밥집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손님들의 취향도 파악했고 사장님의 일손도 능숙하게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박 회장과 할머니가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죠.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온 박 회장이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국밥을 가져다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박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가 오시면 물어보기로 했어요. 오후에 할머니가 오시자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박 회장의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회장님이 아침부터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하시고.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할머니는 박 회장에게 다가가 앉으셨습니다. 회장님,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박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래요. 할머니와 지은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위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정밀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한다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혼자 사는 그에게는 건강 문제가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럼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죠. 지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기 싫으시면 저희가 같이 가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가족인데 혼자 두면 안 되죠. 박 회장의 눈가에 감동이 스쳤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오면서 아플 때도 늘 혼자였는데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고마웠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패 끼치는 건 아닌가.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지은이는 하루 휴가를 내고 할머니와 함께 박 회장을 모셨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괜찮으실까요? 그럼 괜찮을 거야. 우리 회장님 워낙 건강하시잖아.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박 회장이 검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크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위염이 심해서 그런 것이었고, 약을 복용하고 식단 관리를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은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국밥도 못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국밥은 괜찮아요. 다만 너무 맵지 않게 드시면 되죠. 의사의 설명을 듣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에서 사장님도 박 회장의 건강을 걱정해 주셨어요. 회장님, 앞으로는 국밥 조금 싱겁게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사장님. 그날 이후 지은이는 박 회장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매일 약 드셨는지 확인하고 식사는 제때 하시는지 물어봤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 집에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 자주 오세요. 그러면 폐가 될 텐데. 무슨 폐예요? 가족끼리 뭘? 이렇게 서로를 챙기면서 세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참, 내가 혼자 살던 집이 너무 크거든. 지은이가 대학교 복학하면 그 집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어떨까? 정말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가까이 있으면 서로 챙기기도 좋고 할머니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은이 대학 다니기도 편하겠네요. 네, 좋아요. 지은이는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박 회장이 도와주겠다고 하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나야 뭐 여기서 계속 살지. 너무 늙어서 이사하기 힘들어. 그럼 제가 주말마다 와서 할머니 뵐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지은이는 다음 학기부터 대학교에 복학하고 박 회장 집 근처로 이사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기로 했어요. 몇 주 후 지은이의 마지막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어요. 지은아, 공부 열심히 하고 방학 때 또 와라. 네, 사장님. 꼭 올게요. 우리 회장님이랑 할머니도 잘 챙기고. 당연하죠. 지은이는 이 국밥집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인연의 의미까지요. 특히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 회장의 팔찌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세 사람은 국밥집에서 작별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우리도 고마워, 지은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박 회장이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가족으로 살자. 네. 지은이는 대답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2달이 지난 후 지은이는 대학교에 복학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 집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지만 박 회장이 가까이 계시니 든든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 전에 박 회장 댁에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 좋아. 약도 잘 먹고 있고. 박 회장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약 복용,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생겨서 마음이 편안해진 덕분이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국밥집에서 만나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국밥집에서 만난 세 사람은 평소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전공이 뭐라고 했지?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경영학과요. 그럼 나중에 사업하고 싶어?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은이의 대답에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말이지. 박 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계속했어요. 내가 하는 사업 중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 있거든. 혹시 관심 있으면 나중에 함께 해보지 않겠어? 정말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내가 이번 일로 많이 성장한 게 보여서 말이야.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할머니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지은이가 그런 일에 소질이 있어. 우리를 이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거야. 지은이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도움을 주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경험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나도 도와줄 테고. 그렇게 해서 지은이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박 회장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몇 주 후 지은이는 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 수업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어요. 지은아, 요즘 더 바빠 보이네. 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몸 조심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알았어요. 지은이는 바쁘지만 충실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박 회장과 할머니도 챙기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밥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이가 박 회장 할머니와 함께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50대 정도 되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김분희 할머니 계신가요? 할머니가 놀라서 돌아보셨어요. 네, 저인데. 누구시죠?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혹시 김정수 아저씨가 할머니 오빠분이시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수는 할머니 오빠의 이름이었거든요. 네, 맞는데. 어떻게 우리 오빠를. 사실은 제 아버지가 전쟁 중에 김정수 아저씨와 함께 복무했었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김정호는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할머니의 옛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 주소를 간직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이 김정호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김태식입니다. 김태식? 아, 그분. 박 회장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저도 그분과 함께 복무했어요. 정수 형님, 태식 형님, 그리고 저. 우리 셋이 항상 함께였죠. 이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른 전우의 아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김정수 형님의 여동생을 꼭 찾아서 안부를 물어보라고. 김정호의 말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분이 또 계셨구나. 지은이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신기했어요. 팔찌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다니요. 그날 국밥집에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호는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전쟁 중 세 사람이 얼마나 끈끈한 우정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걱정했는지요. 아버지도 평생 두 분을 그리워하셨어요. 특히 김정수 아저씨가 여동생을 너무 걱정하신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오빠를 그리워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오빠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였구나. 그럼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김정수 아저씨만큼 의리 있고 따뜻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김정호의 방문으로 또 하나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박 회장 할머니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들의 우정을 이어가는 의미에서였죠. 지은이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인연의 신기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팔찌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세상은 정말 좁은 것 같아. 박 회장도 감탄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또 늘었네요. 지은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대학에 복학한 지 한 학기가 지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어요. 매주 국밥집에서 만나는 가족 모임도 더욱 커졌습니다. 박 회장 할머니 김정호, 그리고 지은이까지 네 사람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평소처럼 국밥집에 모인 네 사람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처음 내 팔찌를 봤을 때가 언제였지? 박 회장이 문득 물었습니다. 2월 말쯤이었나? 벌써 8개월 전이네요.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 같아.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만약 지은이가 그때 팔찌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모르고 지나쳤을 텐데. 김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주소를 발견했을 때도 여기서 이미 회장님과 할머니께서 만나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은이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박 회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모든 사람이 박 회장을 주목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어떻게요? 지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일을 해보자는 거야. 우리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야. 박 회장의 제안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 말이에요. 할머니도 찬성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해주자. 김정호 역시 좋은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일을 하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자금을 지원하고 지은이가 실무를 담당하며 할머니와 김정호가 조언을 해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몇 주 후 지은이는 학교에서 전쟁 이산 가족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도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지은아,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니?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어요. 지은이는 팔찌로 시작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교수님은 감동하며 들으셨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학교에서도 적극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동기들과 함께 전쟁 당시 헤어진 가족들의 사연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성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전쟁 중 잃어버린 형을 찾고 계셨는데 지은이가 여러 자료를 조사해서 연결해 드렸어요. 정말 고맙네, 아가씨. 70년 만에 형님 소식을 들을 줄이야.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지은이는
이 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지은이의 프로젝트는 점점 유명해졌어요. 신문에도 소개되고 라디오 방송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밥집에서 만난 가족들에게 지은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회장님, 정우 아저씨, 저희 프로젝트가 상을 받게 됐어요. 정말? 어떤 상인데? 박 회장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대학생 사회봉사 우수상이에요. 그리고 상금도 받게 됐어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 대단하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 모든 게 할머니와 회장님 덕분이에요. 만약 그때 팔찌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지은이의 말에 모두가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지은아. 김정우가 말을 꺼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이요? 내가 IT 회사에서 일하거든.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박 회장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정식으로 단체를 만들어 보자. 팔찌 인연 찾기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팔찌 인연 찾기요? 흥. 우리를 이어준 팔찌처럼 잃어버린 인연을 찾아주는 단체 말이야. 모두가 좋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찌 인연 찾기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박 회장이 대표를 맡고 지은이가 실무 책임자, 김정우가 기술 담당, 할머니가 상담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달라는 의뢰가 늘어났습니다. 지은아,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학교 공부와 단체 일을 병행하느라 정말 바빴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알았어요. 지은이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보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지은이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신기해.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처음 국밥집에서 박 회장의 팔찌를 봤던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예쁜 장신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깊은 이야기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인연들을 이어주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가 처음 국밥집에서 박 회장의 팔찌를 본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팔찌 인연 찾기 단체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봉사단체가 되었고, 지은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되어 더욱 전문적인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일요일 오후 국밥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는 단골이 된 자리에서 네 사람이 따뜻한 국밥을 나누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네. 박 회장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봐도 꿈 같아요.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팔찌 인연 찾기 단체는 30여 가족의 재회를 도왔어요. 그 중에는 전쟁 때 헤어진 가족도 있었고 사고로 잃어버린 가족도 있었습니다. 매번 가족들이 만나는 순간을 지켜볼 때마다 지은이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지은아, 너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을 거야.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모든 게 이 팔찌 덕분이에요. 지은이는 할머니와 박 회장이 차고 계신 팔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두 분은 각자의 팔찌를 차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자신의 것을, 박 회장은 돌아가신 김정수 상사로부터 받은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지은아, 김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들은 얘기인데 내가 졸업 후에 대기업에 취직할 기회가 있다면서. 지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실제로 학교 성적과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온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 기회가 있긴 해요. 그럼 우리 단체는 어떻게 하려고? 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저는 우리 단체를 계속하고 싶어요.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봉사활동만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 단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에 모두가 안심했습니다. 그럼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지원할게요. 김정호도 동참했어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낯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은이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지은이 씨인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이미영이라고 해요. 팔찌 인연 찾기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왔어요. 지은이는 자리를 권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입양되어서 친부모님을 찾고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어려운 경우도 성공했다고 들어서. 이미영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어떤 단서가 있으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미영이 작은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낡은 은목걸이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그 펜던트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 문양이 할머니와 박 회장의 팔찌 문양과 비슷했거든요. 이 문양,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박 회장과 할머니도 목걸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어머, 이거 우리 팔찌 문양이랑 비슷하네. 할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러네요. 혹시 같은 지역 출신일까요? 박 회장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미영은 더욱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친부모님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조사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날부터 지은이는 이미영의 사연에 매달렸습니다. 목걸이의 문양을 조사하고 같은 지역 출신 가족들을 찾아보고 입양 기록도 확인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목걸이의 문양이 특정 지역의 전통 공예품 문양이었고 그 지역에서 30년 전 딸을 잃었다고 신고한 가족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미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가 이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요? 찾으셨어요? 네. 만나 뵐까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재회가 이뤄졌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부모와 딸은 국밥집에서 눈물의 상봉을 했어요. 지은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이 일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아. 박 회장이 지은이를 불렀어요. 네. 내가 처음 내 팔찌를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 전혀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사람들 사이의 인연이라는 게.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사람들을 연결하는 재능이 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그 팔찌를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으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김정호도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난 것도 정말 기적 같아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평소보다 오래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면서요. 내년에는 우리 단체가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아. 박 회장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이도 희망찬 표정이었어요. 문득 지은이는 처음 이곳에 와서 일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테이블을 닦고 박 회장의 팔찌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빠, 그리고 회장님. 이 팔찌가 다 이어졌네. 정말 그랬습니다. 작은 팔찌 하나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새로운 꿈을 키워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밥집의 따뜻한 불빛이 골목을 비추는 가운데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아름다운 인연들을 생각하며 말이에요. 팔찌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은이와 가족들의 따뜻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줄 것입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